또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딸만큼 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엄마 아버지는 너희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죠. 안 그래요. 평균적으로 봐서 나중에 그게 이제 평균 값이 맞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한쪽으로 애정이 기울기도 하고 어릴 때 그런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상처가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 매니저 중에 하나 이러신 분은 아기가 우리 집 아기들이랑 똑같아요. 6살, 4살인데 자기는 막내가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통 첫째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낳지 않느냐.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 산부인과 가서 쭈그랑쭈그랑한 그 아기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걸 보면서 이걸 예쁘다고 해야 되냐 당황하는 게 사실 첫 아기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첫 애가 태어났는데 되게 오래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가지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매달 머리칼 뽑아가지고서 중금속 검사야 뭐야 이런 걸 하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와이프죠. 와이프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임신을 해도 되냐 마냐라는 걸 계속 마음 졸이면서 검사를 할 때 우리 엄마는 참 그럴 때 정치를 잘해요. 이 정치라는 게 무슨 뭐 정당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협박을 했냐면 애를 안 가지는 거하고 못 가지는 건 다르니까 행여나 거기 가서 며느리기한테 아는 우애된 너 이따위 얘기 한마디라도 꺼냈다가는 집안 불 싸질러 버릴 줄 알아. 원래는 집안 불 싸질러 버린다는 우리 아버지 저멘트 건데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면 눈빛이 굴뚝인데 며느리한테 상처 줄까봐 말 한마디 못 물어보는 거예요. 애는 우애된 너. 이 말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병원에서 아기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왔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떼기치고 오후였는데 집에 들어서 바로 아기를 만들어 원샷 원킬로제 만들었잖아요. 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가 생긴 다음에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5분 있다가 우리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거든요. 참,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시죠. 이런 멘트를 할 자격이 없는 게 저도. 아버지한테는 직접 얘기 안 하거든요. 엄마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아기 가졌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전화 끊었는데 전화 다시 왔어요. 우리 엄마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돌려댔나 봐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곰도 아니고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엄마는 그게 뭉클하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그걸 좀 유머 감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야 우리 아버지 운댄다 그래갖고 되게 야심한 시각이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부모님 집이 있는데 운전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안방 문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아까 전화 받았을 때랑 아마 똑같은 자세인 모양이에요. 이부자리 위에서 내복 입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나는 하이파이브 하고 저쪽에서 키득거리면서 잡담했고 여자친구가 가서 우리 아버지 목 안아가지고서 아버지 울음 끝일 때까지 한 1시간을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버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딸은 우리 집안에 정말 구원자로 왔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은 자식이 뭐 돈을 벌어 못 벌어 출세했으면 무슨 이게 아니라 어쨌든 손주를 봐야 자기 인생이 완성이 되고 이제 명계로 떠날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엄마 아버지 이제 저승길 떠나셔도 마음에 정말 이만한 뭉태기 하나는 없는 그렇게 해방시켜주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덤으로 얻은 둘째, 둘째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그래도 둘째 대수. 근데 이 둘째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째는 벌써 말을 배우고 나랑 대화가 되니까 그게 단어가 뭐 이렇게 많은 거나 이게 아니래도 그냥 너무 미안했어요. 더군다나 첫째는 자기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고 동생이라는 게 없는 시절을 알았잖아요, 얘는. 근데 동생이라는 게 생기니까 사랑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뭐 동생 생기면 동생 꼬집고 뭐 이런 가관이라 그러는데 우리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애가 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기는 데 대한. 그러니까 딸애가 보는 데서는 아들애 안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 딸 애가 마음 다쳐하거나 두려워할까봐. 그런데 얘도 사람이잖아요. 얘도 이제 깐난쟁이 아니라 얘도 이제 뭘 알기 시작하니까 왜 자기를 안아주는 시간이 더 적으냐에 대해서 얘도 느끼는 거죠. 나 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까지 있는 상태에서 첫째 애기하고 둘째 애기를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를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계속 산 건 아닌데 미안하더라고 얘한테. 근데 얘가 나를 도와줘서 우리 집에 부모님이 놀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은 거의 인간으로 보지도 않아. 할아버지! 그러면서 뛰어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앵겨요. 할아버지한테 속삭거리고 할아버지 귀에다가 뭐라 얘기하고 할아버지만 껴안고 있고 할아버지만 챙겨.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 안경을 놓고 가셨는데 요 꼬맹이가 3살 땐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집에 있었으면 할아버지 안경 챙겨줬는데 자기가 없어서 놓고 가셨다. 결국 제가 유학생활할 때 나 우리나라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안아주리라라고 생각한 게 제가 30살 때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문 앞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열을 센 다음에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서 한 번 안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러진 못했어요. 해프닝이었어요. 그냥 해프닝. 한 번 표현한 거 정도였지. 그런데 얘가 더 이상 자세한 우리 아버지와 저와의 이야기 혹은 우리 아버지 개인사는 너무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얘가 우리 아버지의 모든 하늘 다 풀어주는 거야 싶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뽀뽀하고 볼 부비고 안고 그러는 거를 보고 저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신세를 너한테 졌다. 고맙고 미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해줬으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맙다. 이 신세를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무슨 수를 쓰는들 내가 너한테 이 신세를 갚겠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은 내가 큰애, 우리 딸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작은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는 나는 이 둘이 똑같이 소중해. 초보 아빠가 이 정신적인 균형을 잡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들내미가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너한테 잘할 거고 너한테 공부 잘해라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끄집어내지도 않을 거고 네가 공부가 좀 공부 잘하는 거고 네가 공부를 해서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뭐 악기를 해서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그냥 그건 네 인생 네 맘대로 사는데 그냥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네가 10살쯤 돼서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저쪽으로 다다다 뛰어가면서 아빠 내 맘 몰라 그러면서 방문 쾅 닫을 때 그때도 나는 우리 막내한테 내가 평생 못 갚을 빚이 있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네가
이제 머리 위에 뿔이 좀 나서 이렇게 가지가 몇 개가 갈려져서 이제 좀 숫사슴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나를 노려다보면서 아버지는 그런 캐캐묵은 사고방식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으면 세상이 이 모양인 거고 아버지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부릅뜨고 나를 노려볼 때도 네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준 아들이었는지를 내가 기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빠 구두 멋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동원이도 크면 아빠처럼 큰 신발 신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처럼 커지면 그 신발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아기가 얘기한 그 신발 제가 따로 모셔놨거든요. 안 신기로 하고. 물론 이 녀석이 나이가 든 다음에 그 신발 물려준다 그러면 이 영감이 더럽게 자기가 신던 신발을 나한테 뭘 신으라고 미쳤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죠. 그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갖고 싶다 그랬으니까 따로 모셔놨어요. 처음부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변하고 많은 게 바뀌지만 그리고 제가 살면서 내 입에서 정말 이런 말이 튀어나올지는 몰랐지만 가족은 모든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고 그게 다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마무지한 행운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살면서 그 기억이라는 게 기억은 이제 정보잖아요. 근데 추억은 그 기억이라는 정보가 감정과 색채가 입혀지면서 거기에 감동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덧대지면서 변하는 것이잖아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논리적인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세상 살면서 행복해지는 굉장히 속성 지름길, 이게 왕도가 존재하느냐.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어라고 알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이 내 인생에 정말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어라고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타임머신을 타고 딱 돌려보내서 자,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야 라는 시간으로 돌려보내주면 그럼 정말 행복하겠죠. 얼마 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 찍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벚꽃놀이 나들이를 갔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계셨고 우리 애기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아마 우리 아버지 어디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조금만 더 지나면 애들 머리 크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벚꽃놀이 가자 그러면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아무도 크게 아픈 사람이 없고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나 박해당한 기억 없이 웃고 여기를 뛰어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무사한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시기, 요 순간이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로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실시간에서 내가 느낀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또 그렇습니다.